안녕하세요.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정당의 선거 사령탑을 모시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 대해 전략 그리고 자세, 속내를 들어보는 일련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규모를 축소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진행 기로한 거는 대한민국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토론회의 첫 자리입니다. 첫 손님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2004년 여의도의 첫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이후 진보의 상징이시며 여야를 넘나드는 대표적 정치인의 한 분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관훈 토론에도 이번이 세 번째인 관록의 정치인이십니다. 심상정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오른편으로 김영화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십니다. 그리고 안홍웅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이슈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일보 고정의 콘텐츠 제작 에디터입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앞서 심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가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닷새째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세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생 위기입니다. 어제 11조 7천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또 노동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업이 끊긴, 매출이 끊긴 자영업과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특단의 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신 만큼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공포에 떠는 방역 위기이자 경제 위기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보조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투입되는 50조는 신속한 제2추경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정치권은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당리당략을 내놓고 엄중한 책임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띈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수에만 혈안이 돼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정치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유불리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책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울 힘 있는 정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당의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헌정사 70년을 되돌켜 볼 때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꼼수와 반칙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지만 정도를 가는 정의당을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조금 전에 헌정사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원내 1, 2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허민 전 기자께서 네, 방금 해주시죠. 소개받은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이 정확히 28일 남았는데 많이 걱정도 되시고 긴장도 되시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받은 이 기조발제문에는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혹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러나 또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는 그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그것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방침인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가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정당이고 위성정당이며 가짜정당입니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절실한 이때 꼼수와 반칙을 일삼는 정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바람, 그것이 바로 정의당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이 꼼수 비례정당으로 훼손시키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의 그 대의를 투표로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정치개혁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그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고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그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심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심이라기보다는요. 사실 30석 안에는 거대 양당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위헌적인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취지를 훼손을 했고 양당의 한 축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한국당의 부당한 초과 의석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고심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30년 지체되어 온
선거제도 개혁에 첫 발을 내들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위해서 함께 애써왔던 그런 정당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훼손하는 꼼수 정당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조언을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거라는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원칙과 정도로 나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정당, 꼼수정당을 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 크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했던 정당들 가운데 정의당만 남았습니다. 정의당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여잡고 앞으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의석수 그런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친문 지지층이 만든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어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 아마 그 통합진보당 출신 사람들이 모인 민중당하고 함께 가면 이 선거에서 이제 색깔론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민중당은 이제 과거 정의당하고 한솥밥을 먹던 사이이기도 한데요. 뭐 이 같은 민주당의 기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함께할 정당의 기준이 전제된 연합은 애당초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미래통합당의 부당한 의석 도둑질에 맞서는 취지로 연합을 도모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연합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가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고난의 그런 굴곡진 고난의 삶이 대표될 수 있을 때 이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성의 정치를 그동안 양당 체제가 훼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양한 정치 생태계를 복원하는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의 정치는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또 자기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국민들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연합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례 연합정당은 그것이 위성정당이고 꼼수정당인 것도 문제지만은 작은 정당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가지고 평가받을 길이 봉쇄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양한 정치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연합 정치가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다당제를 기초로 한 연정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정은 가치와 정책에 기초한 연대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양성의 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제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 뭐 구구 국자 정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지만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수자 차별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민주정당을 표방하고 촛불 정부를 표방한 그런 정당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는 인권 존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뭐 빈부격차, 종교 또 장애 여부 뭐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로부터 존중되는 그런 기본권이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연대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인권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진보 개혁 세력의 그 비례정당에 참여하려고 하는 다른 그 원내 소수 정당에 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선에서 여러 이제 소수 정당들이 그 국회 입성을 그 시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비례 3%의 장벽 그걸 넘지를 못해서 거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비례연합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국회 입성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정당에 참여해서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 그 원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물론 좀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고 또 의미 있는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해도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 독식 선거 제도 하에서 원내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내 진입했다 하더라도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0석 캡은 그 안에는 거대 양당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정의당처럼 과소대표됐던 과소평가됐던 정당 교섭단체 만들고 녹색당 미래당과 같이 그래도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오랜 세월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정당들이 또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녹색당의 이름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 미래당이 미래당의 이름으로 평가받지 못한 이런 연합정당은 매우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꼼수 연정당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작은 정당들은 사실 저는 뭐 이름도 이번에 처음 본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어도 저 정당은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돼. 또 저 정당은 원내에 진입시켜줘야 돼 하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한 그런 그 연대 기준이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대표님 저 조금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전략위원회에서 최근 의총에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한 5석 내지 6석을 얻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정의당도 그 비례연합정당에 동참을 하면 최대 23석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중에서 민주당은 한 7석만 가져가겠다. 나머지 16석은 범진보 진영에 양보를 하겠다. 그 정의당은 좀 이런 계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희는 뭐 우선
계산에 약합니다. 저희는 민심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만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을 짤 때 여론조사도 중요하고 또 계산기도 중요합니다만은 표는 국민이 주시는 것이고 또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꼼수와 반칙이 난무하는 이런 선거 전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적어도 꼼수 정치, 반칙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분명한 판단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위성 정당은 저는 국민들의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관훈 토론회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로 응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정의당의 경우에 이전 총선에서 보면 사실상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더라도 비례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이런 비슷한 캠페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또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당을 찍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고 하실 논리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극단화된 그 소모적인 대결 정치, 당리당략으로 싸움만 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리당략에 기초한 그런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정당들 간에 민생을 놓고 협력 정치가 제도화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희 정의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섭단체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민생 위기 또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예고할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 나갈 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야말로 또 21대 국회에서야말로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정당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 나중에 플로어에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시고 네, 제가 질문 질문 이어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짧은 질문을 한 가지 네.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추진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 합의 정신 위반, 그리고 따라서 반민주적 행태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뭐 반칙과 특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선거법 개정 공조 정당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의석수의 불리함에도 감수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는 정당은 저희 정의당밖에 없다. 물론 민생당이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런 행태가 반민주적 행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극단화되고 있는 양당 정치 체제에서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꼼수와 반칙을은 함께 1년 넘게 애써왔던, 또 길게 보면 20년 동안 또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께서 제안하고 추진해 왔던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정의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에서의 후보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건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몇 차례 걸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찬 대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필요한 연대 협력을 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이제 뭐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후보를 상향식 공천을 했죠.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뭐 사퇴하고 단일화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도 상향식 공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에서 당원을 무시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단일화를 했던 그런 전략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권자들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략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면 정의당에게는 비례를 몰아주고 또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역구는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를 찍어줬습니다. 그것은 양 정당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유권자들의 뜻에 따른 전략적 투표 행위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미래한국당의 저런 파렴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전략 투표로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줄여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기 어렵다 해서 좀 무리한 지금 선택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께서 전략적 투표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이나 또는 촛불 개혁을 이뤄내는데 더 필요한 선택이라고 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정의당에 전략 투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90여 명의 지역구 후보자들을 내서 성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민들께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들을 두고는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 당대당 후보 단일화나 당대당 연대 전략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막중한 의미를 고려하고 또 정치 교체를 위해서 20년 만에 30년 만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전략 투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 중앙당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그 중앙 후보 단일화라든가 선거연대를 이렇게 방침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는 후보별로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전략 투표에 의한 사실상의 단일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과거 우리 여영국 의원이 당선됐던 창원의 사례거든요. 그때 창원 성산에서 우리 여영국 의원이 당선될 때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당대당 논의나 협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당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도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을 자당 후보에게 주문했던 것이고 그런 유권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짧게 답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 전체 50% 이상의 후보를 내겠다라고 10년 네. 언젠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유효한 건지 지금의 지역구 공천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직까지 소수 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당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능한 정책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당선 가능성 때문에 과반까지 출마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1차 공천 때 70명 지역구 후보자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는데 100명 가까이 그 지역구 출마자를 승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네. 그 선거법 개정 여파가 사실 그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네.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로 공조했던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에서는 뭐 정의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의 부실상정에 대해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 오로지 의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자, 부실상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굳이 그 송영길 의원의 말씀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좀 사실과 어긋나고 또 사선 중진으로서는 안 하셨으면 좋은 말인데 그런 말에 일일이 대응할 만큼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 당이 의석수만 생각한다면은 민주당하고 저희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저희는 오히려 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국민들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정치 개혁의 대의를 지켜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여러 고뇌를 통해서 비례연합당을 만들었다면은 저는 그 책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반 동안 이제 제가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20년 동안 매년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대 양당에 의해서 좌초됐지 않습니까?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는 정말 선거제도 개혁을 또 좌초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실제 선거제도 내용은 민주당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비례연합당의 선택은 그 대의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달콤한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꼼수이고 반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사실상 비례정당이 되는 셈이기도 한데요. 이런 안철수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이 큰 기대를 담아서 국민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뜻을 받아 안아서 정말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탰다면 아마 좀 더 번듯한 그리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지난 2월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민주당 핵심 위원 5명이 마포해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서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비례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죠. 이후 대표님이 3월 1일로 기억하는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위기가 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굳이 탄핵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위기가 온다면 라는 말씀까지 거론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권 또는 범여권 내에서 범진보 정당들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에서 탄핵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미래통합당의 탄핵 운운은 망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탄핵은 국민이 해도 국민이 하는 것이고 막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혁명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미래통합당의 그 망동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탄핵으로 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부각되면서 비례정당, 비례연합당 참여가 합리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당한 어떤 역사적 반동으로서 탄핵이 추진된다면은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막을 것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80%의 동의로 탄핵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역사적 반동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책임을 물었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그런 수구적인 그 태도를 버리고 건전한 보수로 혁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서 자유한국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와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보인 태도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박근혜당으로 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세다. 국민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탄핵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 탄핵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반칙과 꼼수의 길을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당한 그런 탄핵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 이전에 정의당이 나서서 막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주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답변해 주신 심 대표님께서는 좀 짧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 사례로 좀 짧게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로 창원 성산 예를 드셨는데요. 혹시 우리 심 대표님 지역구인 고양 갑에서도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번에도 3자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러서 첫 번 승리한 바 선거는 근데 있습니다. 그 8년 전에는 그때는 단일화, 이제 그 한명숙 대표 시절인데요. 그때는 당대당 단일화 합의에 따라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제가 경선 후보가 됐고 그렇게 선거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19대 때는 당대당의 단일화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단일화 논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은 진보 정당이 처음 원내에 진출한 게 2004년입니다. 그때 10석인데 지금 6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그 정의당에서 공천 신청 보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도 비례정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정의당 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줘야지. 녹색당, 미래당, 청년의 가치, 녹색의 가치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져야지. 대표돼야지. 이게 저는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천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이 선거제도가 왜곡이 돼서 정의당이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표는 국민이 갖고 있고 국민이 이 거대 양당의 꼼수와 반칙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정당 문제로 그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이번 총선에서 그 남아있는 긍정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다시 그러니까 한번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선을 앞둔 뭐 토론보다 선거제도 논의가 돼버려 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선거제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그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방향은 바로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개혁의 공간마저 거대 양당이 밀고 들어와서 사실상 제도상으로 이 비례위성 정당의 존재는 제도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칙이 아니라 원칙이 이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꼼수 정치가 정도를 이길 수 없도록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선거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는 이제 꼼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미 법 개정 당시부터 이렇게 되면 뭐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아마 원내 1, 2당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의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판한 게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고 공적 가치를 사명으로 삼아야 할 1당, 2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또 꼼수이자 반칙인 이런 선택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단호한 철퇴,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보수는 법치를 기본 가치로 삼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밥그릇 늘리기에 급급한 이런 정당이라면 과연 국민의 삶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또 제1야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꼼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집권 여당이 그것도 선거법을 같이 바꾸는데 애를 쓴 정당이 마술을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거대 양당의 이런 참담한 이런 대결 양상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저는 모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들이 원칙과 정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선출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표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제 대표님께서 발언하시던 중에 국민이 그런 복잡한 뭐 계산 방식까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좀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입장은 혹시 지금도 변화가 없어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 오해는 한번 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여야 4당이 처음으로 선거제도 안을 합의한 날입니다. 큰 원칙 7개 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늦게까지 기다리셔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제 큰 원칙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225대 75로 하자. 또 속표율 도입하자. 그다음에 권역별로 적용하자. 이런 원칙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칙, 결정된 원칙을 한편으로는 법제실에 보내서 법안을 만들고 또 하나는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서 산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께서 산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식이 마련이 되면 곧바로 또 말씀드리겠다. 오늘까지는 산식까지 국민들이 아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해서 마치 제가 국민들은 선거법 산식을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왜곡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법은 몰라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날은 원칙적 합의를 본 것이고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 합의된 걸 보내서 산식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합의 사항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산식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이 됐습니다. 그 말씀 듣고 걱정을 하셨던 또 화가 나셨던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제가 아는 정치인 심상정은 최대의 정치 화두가 양당 체제 극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다당제를 실현해야 되고 다당제를 통해서 협치가 제도화돼야 되고 그리고 연정을 이루어서 말하자면 어떤 특정 정당 정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은 그것이 원래 계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의당으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뭐 intended consequence라고 할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는 또는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이 과거에 비견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양당 체제에 크게 균열을 내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보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또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있지만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왜 선거가 야당 심판, 여당 심판만 해야 됩니까? 여당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도 선택지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보장돼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또 뭐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은 지금 제도적인 보장 밖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 1,000만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다양한 삶의 요구도 분출하고 대표되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아무리 거대 양당이 다양한 편법, 꼼수, 반칙 다 동원해서 양당 체제를 더 기형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하겠지만은 절대 국민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좀 더 진보적 개혁을 바라는 그런 민주 진보 유권자들, 이분들이 대한민국 낡은 양당 정치 교체에 공간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쭐게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당시에 결국은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 처리, 그리고 좀 소수 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처리, 이 두 가지를 사실상 맞교환 또는 거래한 거다라는 평가와 분석이 있었고, 정치권을 오래 취재했던 저도 일정 부분은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정치는 뭐 결국 결과에 책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결정에 또한 그런 과정에 대한 후회 또는 반성할 지점은 없는지. 반성이 아니라 미흡하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연대 연합 협치의 기준이 뚜렷합니다. 가치와 정책에 따른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선거제도 개혁만 당론이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역시 저희 당론입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의원보다 우리 돌아가신 고 노회찬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정의당의 당론은 선거법과 또 사법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 촛불 시민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개혁 공조 틀을 제안하고 그 공조 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개혁을 이뤄낸 데 대해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이 개혁의 성과가 무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힘껏 추진해 왔던 책임 당사자로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가겠다. 수적 의석의 유불리 따지지 않고 이 정치개혁의 길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럼 제도와 관련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를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정의당이 저 총선 공약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제도는 이제 연동률이 50%, 그래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100% 연동형으로 가면 현재 그 위성정당 문제 이게 사라지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장치를 넣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선 위성정당은 저희가 이제 위헌 소송을 해놨는데요. 저는 지금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판결이 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마구 난립하도록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헌재에서 반드시 위헌 판결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인 우리 선거제도가 심판 기능은 효과적인데 대표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거제도가 갖춰야 될 두 가지 본질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성이고, 대표성을 인정해 줬는데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성과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순다수 대표제는 책임성의 원리는 충분히 과도하게 실현돼 있는데 대표성은 매우 취약하다. 말하자면 지금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군 그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노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 정치인이 있습니까? 1000만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대변하는 정당, 정의당 6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번째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면 가진 사람만 대변하고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다루는 국회,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국회가 되려면 적어도 대표성은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정치권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끝내 반대를 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그 개혁 내용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또다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정말 좋은 정치를 바라신다면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선택을 해 주심으로써 21대 국회에서 좀 더 국민을 골고루 대표하는 그런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번 총선에 의사를, 국민들의 뜻을 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선거제 토론회였다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총선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 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려니까 저도 힘듭니다. 심 대표님 말씀을 이번 총선에 임하는 심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의당의 이름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심 대표께서 보실 때 이번 총선에서 당이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 지역구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번에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요.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 만들어줘야 된다. 정의당.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의 국민적 공감대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께서 지켜주시고 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민주당 비례연합당이 있습니다마는 또 민주진보 개혁 유권자들은 전략적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범민주 진영이 한 50% 이상 정당 득표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한 40, 정의당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한 20대 30 정도로 전략 투표를 해주시면 정의당 교섭단체 됩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평화당하고 교섭단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20년 동안 주장해도 실현하지 못했던 특수활동비 폐지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게 돼서 그래도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보 개혁 유권자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좋은 정치를 위한 선택에 기꺼이 한 표 주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비례는 양당 체제 하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당제 하에서 협력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왜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외면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주신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한때 나왔던 어떻게 이번에 총선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다수당 대 소수당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거대 양당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건 가장 익숙한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1.8%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가 돼도 우리 국민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좌절감이 국민들에게 크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 이런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을 열어가는 정치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저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가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중간에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이번 임기 4년차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에 들어서는 이번 21대 총선이 갖는 시대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총선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이슈가 있다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경제 실정 같은 경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조국 이슈도 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울산시장 청와대 뭐 선거 개입 의혹 문제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이슈가 될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19죠. 거기 그로부터 비롯되는 민생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19 민생 위기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좋은 대안 내놓는 그런 정당과 묻지마 반대 발목 잡는 정당 구별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심판, 야당 심판도 결국은 국민의 삶을 누가 제대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그러니까 30년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날을 새는 이 양당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를 펼 수 있다. 이 정치 교체가 중심이 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대 양당의 비례 꼼수 정당 대결로 이번 총선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믿고 이런 비례 정당 간의 왜곡된 경쟁 구도를 밀쳐내고 민생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총선을 치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보수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선 때 심 대표님이 그 뭐 구세여라 유승민 이렇게 유승민 의원을 응원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외형상으로는 탄핵 이전으로 완전히 복원됐는데요. 이번 그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보수 통합은 한마디로 도로 박근혜당이 된 것이다. 탄핵의 강을 넘기커녕은 오히려 더 과거로 수구로 치닫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에 저는 보수 유권자들도 매우 실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것은 이제 보수 개혁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대선 때 굳세어라 유승민 이렇게 응원하면서 또 많은 야단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보수가 개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공익적 관점에서 제가 응원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보수 개혁의 깃발을 꺾고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도로 새누리당으로 회귀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마 그에 대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말씀하셨는데요. 뭐 범보수가 한 50, 민주당이 40, 정의당이 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원내 제1당은 어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내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원내 1당도 내주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기우다. 그리고 비례연합당 참여를 위한 명분으로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의 의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호남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될 것 같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는 한 제1당을 놓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얘기를 이제 다시 정의당 내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영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 대리 게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공정 이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인데요.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류호정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자, 이런 게 20, 30대에게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호정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당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른바 계정을 공유한 롤대리 잘못이 하나 있고요. 또 부당하게 얻은 그런 게임 등급을 가지고 취업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해고가 아닌데 왜 해고라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저학년 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계정을 공유한 것은 게임 윤리상 명백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후보가 사과를 했고 그 책임으로 게임 서클의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검증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고, 유호정 후보의 거듭된 사과와 성찰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잘못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의혹들은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음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호정 후보가 게임 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그 당시에 사과하고 거듭 사과를 하고 있지만은 게임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아직도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저학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동기 이전의 일이고,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서 좋은 정치인으로 국민들께 이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의당이 잘 좋은 정치인으로 키워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해서 좀 더 질문드리면, 비례 6번 신장식 변호사가 음주하고 무면허 운주 경력이 있는 게 드러나서 사퇴를 했죠. 근데 보니까 어제 비례 5번 서울시 지하철공사 정책실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거든요. 이 정도면 비례대표 선출 또는 검증 시스템에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 이제 신장식 후보의 건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20여 년을 진보 정치에 험준 고령을 함께 넘은 동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능하고 훌륭한 정치인입니다마는 14년 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기록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검증 기준은 있었는데 무면허에 대한 검증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러내지를 못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무슨 시위에 따른 집회 시위에 따른 이제 벌금으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검증 과정에 부실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자진 사퇴 권고를 했고, 또 본인이 앞으로 더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에게 이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 번 지금 고발돼 있는 우리 후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거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됐는데 사전 선거 운동 이전에 자기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정의당 당원을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의 홍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정의당 후보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많은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호정 후보의 롤 대리 게임 윤리를 위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도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청년 정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품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나 비방 그리고 명확한 그 물증 없는 그런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좀 눈에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 또 그 오랫동안 진보 정당을 활동을 했던 그 강상구 김종철 씨 같은 인물은 좀 뒷순위로 좀 밀려났습니다. 사실상 그 당선이 어려운 그 순위가 됐는데요. 이게 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 경선에서 그 당 밖으로 외연을 좀 확대했기 때문인 것인지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어떤 분이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비례대표 구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표로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낡은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청년 정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청년 정치인을 많이 이번에 배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대변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당사자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민주노총 소속 후보들이 다 앞순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지만 이번에 당원들과 또 시민선거인단이 선출해 주신 결과는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된 그런 선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후보들은 저희가 전략 명부를 작성해서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청년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청년 국회의원들이 절망하는 청년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혁파하는 젊고 푸른 국회로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민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상위 순번에 있고요. 또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했던 분 중에서 신장식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는 2위하고 순번에서는 6위가 됐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김종철 후보가 16번인데 16번 이상으로 당선시켜서 오랜 기간 진보 정치에 헌신해 온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지지층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정의당도 이제 당명이 정의당으로 확정된 지가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전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서 그 일반 그 노동자 서민의 정당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을 그 지지하는 층 그 이전의 진보 정당 초기 시절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진보정당 20년째 됐습니다. 근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정치는 또 시행착오로 성찰의 기회를 삼고 또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때 그 시행착오도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선의 혁신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념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에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6석의 작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당의 의석수로는 지금 몇 번째 당인가요? 5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당 지지율의 3위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 번째로 지지하는 정당인데 의석수는 5번째인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과소대표성을 바로잡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으로 국민들이 공감해 주신 겁니다. 저희 당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불평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보듬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원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정당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 이제 정의당이 제기했던 여러 가치와 정책이 시대 정신이 된 만큼 이제 정의당 더 이상 소금 정당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수권 대한정당으로 나서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정의당 이번에 교섭단체 만들어 주시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개혁을 견인해서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허민 전임 기자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정의당이 지난해 그 패스트트랙 그 전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개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뭐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좀 비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탈당했고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는 뭐 어쨌든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책도 받았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볼 때 지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안 드시는지 그래서 혹시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조국 장관이 개별 장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냈었고요. 당내에서도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치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개혁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공조를 파기할 것이냐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개혁공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하자면 개혁공조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당내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이 공정 사회를 향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고 제가 작년 정기국회 때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그 정의당이 더 큰 힘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 절실했고 또 그 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했음을 국민들께 양해를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처음 국회 들어오신 게 아마 2004년? 네, 17 2004년도 17대 총선이죠. 17대입니다.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으신 뒤에 지금 이제 16년이 흘렀는데, 네, 물론 이제 고 노회찬 의원도 계셨지만은 어쨌간에 지금까지 16년 동안 진보 정치의 대권 주자 또는 상징 그러면 심상정이란 이름 위에는 사실 썩 떠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안 키운 거 아닌가요? 그 아주 익숙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 정의당에는 노회찬하고 심상정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과 노회찬만 기억되는 이유는 우리 수많은 유능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았지만은 지역구를 돌파한 정치인이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후배들을 키우지 않아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승자 독식 선거 제도는 그 어떤 제3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거대 양당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제도 하에서는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인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 벌써 98년도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기하셨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선거법이 바뀌면 내가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의당의 아주 유능한 그렇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던 훌륭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진보 정치 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의 비례 꼼수 정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서 노회찬 심상정을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진보 정치인들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탄핵 언급했던 문제를 좀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뭔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재판 중 아닙니까? 재판 결과를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요.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청와대 해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국민들은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 코로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맨 끝 순서로 돌려서 죄송하긴 네, 하지만 그 네. 질문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하 위원께서 해주시죠. 예,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코로나 공황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뭐 어느 때보다 미증유의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코로나19 재난 정부 대응의 성적을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이제 저는 코로나19 대응은 뭐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훌륭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여파, 민생 위기,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숙제로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메르스 때 당시 정부가 대응했던 우왕좌왕 대응에 비해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고 또 확고한 컨트롤 타워를 운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압이 되는 듯 했는데 더 확산된 것은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이 지역 확산으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염 원인과 경로를 지금 차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단 감염의 시작이 어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대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에서 단호한 그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추경은 재난 추경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던 경기부양 추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들이나 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 이런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난 대통령과 또 여야 사당 대표회담 때 제가 제안을 해서 합의 사항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가지고 온 안은 이것은 이제 통상 추경, 반쪽 추경이었어요. 직접 지원은 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2조, 17조, 11조 중에 한 2조 5천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려라. 근데 어제 이제 11조 7천 추경이 확정이 됐는데 대구 경북에 1조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뭐 찔끔 확대하는 거 말고는 여전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추경이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민생 절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대통령께서 긴급경제회의를 주관하시면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상한 시기고 또 코로나19가 그 제압이 되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민생위기,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 예견을 할 만큼 아마 그 심각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한 만큼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누가 피해자고 아니다고 가릴 것 없이 이제 경제 그 생태계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제기를 했지만은 1인당 100만 원씩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코로나19 이제 끝난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긴 텀을 두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5년간 무이자 긴급 대출도 실시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2차 추경 편성을 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네.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렇게 되면은 한 51조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싸고는 항상 이제 그 막대한 재원 마련 이거 네. 어떻게 할 건지 문제. 그다음 이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이게 좀 낭비적 요소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정의단의 대안은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그 요청드립니다. 정말 이 위기 상황에 걸맞는 재난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려면 우선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만 되뇌이는 기재부를 확실하게 직접 컨트롤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사실 직접 기본소득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50조는 당장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원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 경제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이 됩니다. 지금 투입을 해야 나중에 500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500조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지금 투입해야 나중에 100조를 1000조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해서 민생 위기 대책을 외면하고 또 경기 부양에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은 아마 회복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정 건전성 이야기 하는데요. 늘 뭐 기재부하고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재정 여력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2% 정도 그 부채 비율 한 42%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낸 안으로 보면 그런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42%대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또는 OECD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50조, 100조 이상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그 뭐 돈 타령할 때 아니고요. 국민들이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쓰라고 세금 낸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신천지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뭐 상당 정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신천지의 로부터 시작된 이 소위 코로나19의 사태 확산, 급확산. 네. 이거 이전에 이미 신천지도 사실은 또 속된 말로 좀 재수없게 좀 피해를 당한 케이스. 왜냐하면은 중국의 감염으로부터 그거를 전염받은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화를 이제 키우게 된 처음에 당시 동기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만 1월 20일 저희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만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때 대만은 중국발 입국자 전면 금지를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이 수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2월 20일 저희가 이제 소위 신천지 대확산을 통해서 이제 그 당일날 뭐 수십 명씩 이제 확진자 쏟아져 나오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1월 20일 첫 확진자 발견부터 2월 20일 대확산 시작될 때까지 한 달 동안에 저는 골든타임을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 사이에.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 초기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결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속된 말로 좀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를 한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 이 초기에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그 대확산을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뭐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는 아니다. 정치권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또 이게 극복된 이후에 평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대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아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 봉쇄가 가장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중국에서 중국 입출국 게이트를 따로 만들고 특별 검역을 실시한 이후에는 아주 잘 관리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확산을 이제 잡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지역 확산까지 가게 된 것은 역시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이 저는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중국 봉쇄를 할 게 아니라 신천지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확실하게 봉쇄하는 것이 대유행을 막는 정부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주 단호하고 신속한 그런 대처를 해서 그나마 지금 한 닷새째 지금 확진자가 2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직 낙관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또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비상 상황을 유지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 코로나19 방역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초기에, 이 사태 초기에 중국발 이국자를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건당국, 질본이죠, 건의, 그다음에 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청와대 초기 대응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후에 좀 종합적으로 저희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일정 수준에서 저지됐기 때문에 중국발 위험은 사실상 정부가 봉쇄를 하지 않고도 막아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된 계기가 중국발보다는 신천지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예 중국에서 감염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어느 나라도 국경 봉쇄나 또는 이제 외교를 봉쇄하면서 이제 이 전염병을 차단한다는 것은 많은 이제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기에 중국발 감염 확산은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지역 확산까지 확대된 것은 신천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팩트고 그에 근거해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점들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금 44분을 향해 갑니다. 제가 네. 사회자로서 많이 한참 동안 기다려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심상정 의원께서는 신불리란 별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크러쉬의 밑에서 심크러쉬란 말도 있는데요. 높은 대중적 인기 그리고 인지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동료 평가에 가면 좀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특히 뭐 지난해 세비삭감 법안을 발의하셨을 때 그때 거대 정당에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 비판을 하시고 나서 직후에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곤모술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특히 동료 평가, 특히 민주당 의원의 평가가 박한 거는 지금 여의도 16년째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세비삭감안에 대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또 정치인들은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이견을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는 것은 뭐 적절한 그 질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에 대해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경찰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둑차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편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의 그 수려한 말솜씨를 제가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저는 뭐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 이제 대표로 계신 우희종 선생님, 또 최백은 교수님은 이제 언론에서 뵙고요. 또 우희종 교수님은 또 제가 존경하는 또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요. 정치를 위하여가 정당으로서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가 평가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50여 분 가까이 심상정 대표 초청 관훈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심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폭력까지 난무한 동물국회의 모습까지를 연출하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무참히 이렇게 무력화되는 이 꼼수와 반칙 상황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는 그런 어떤 시민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정의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어서 그동안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가 외면했던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를 정치 중심에 놓고 또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가는 정치를 꿈꿨습니다. 이번에 거대 양당들의 꼼수 기득권 비례정당 때문에 정의당이 매우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원칙이 반칙이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꼼수가 정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정의당 그동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유일한 정당 그리고 양당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정당 간의 민생 협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당, 우리 정의당에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국회가, 정치가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정의당에 꼭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민 여러분만 믿고 원칙과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좁은 문을 가겠다 두렵다란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계를 해주신 우리 현장 취재분들, 중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심상정 대표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무리 전에 관훈클럽의 전통에 따라서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실장께서 열심히 옷매무새를 만지시는데 앞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심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면. 네, 앞으로 나가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념패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심상정 정의당 대표, 관훈클럽은 심 대표를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3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0년 3월 18일 관훈클럽 총무 박정훈. 이제 박수 치셔도 됩니다.